첫 번째 이야기.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다. 선우는 웹서핑을 하던 중에 우연히 그 단어를 알게 되었다. 단어를 적어 놓은 사람은 그 밑에 경고 문구를 달아 놓았다. 이 단어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하나 나온다. 그 사이트에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한다. 절대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뻔한 수작이지 뭐. 선우는 콧웃음을 쳤다. 20대 후반의 백수인 선우에게 인터넷 세상은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아주 흥미진진하면서도 짜릿한 놀이터였다. 지금껏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이트에 들락날락했고 그 중에는 아주 위험한 곳도 많았다. 꽤 잔인한 동영상이나 사진에 심취했던 적도 있었다. 무서운 이야기라면 사족을 못 쓰는 탓에 웬만한 괴담은 줄줄이 깨고 있었다. 아무리 자극적인 자료라고 해도 선우에게는 시시하기만 했다. 그런 선우라서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니 그 밑에 붙은 경고 문구니 하는 것들이 다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 경고 문구마저 상투적이고 유치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색해볼까? 선우는 망설이지 않고 그 단어를 검색창에 친 다음 엔터 버튼을 눌렀다. 몇 개의 검색 결과가 떴다. 대부분은 검색어와 그다지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그런 쓰레기 자료들 사이에서 진짜 백일을 찾아내는 것 또한 선우의 재주이자 노하우였다. 선우는 끈기를 가지고 검색 결과를 탐색하다가 결국 사이트 하나를 찾아냈다. 개인이 운영하는 오래된 홈페이지였다. 뭐야, 이런 식의 홈페이지는 요즘 거의 없는데. 선우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사이트에 들어갔다.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프랑스어나 러시아어도 아닌 선우가 전혀 본 적이 없는 언어로 된 사이트였다. 메인 화면에 걸린 것은 덜렁 사진 한 장이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저 멀리 서 있는 흑백 사진이었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느낌을 줬다. 이걸 클릭하라는 건가? 선우의 예상이 맞았다. 사진을 클릭하자 홈페이지에 진짜 모습이 나타났다. 온통 까만색 배경 화면이었다. 그 배경 위에 사진이며 동영상들이 무작위로 떠 있었고 그 밑에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제목들 역시 알 수 없는 언어로 적혀 있어 해독이 불가능했지만 사진과 동영상은 비교적 평범했다. 어디까지나 선우가 보기에는 대부분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자료들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사진 몇 장만 봐도 바로 나가버렸을 것이다. 자동차에 치여서 죽어가는 남자.
알 수 없는 무장 단체에 의해 목이 잘리는 여자. 온몸에 불이 붙어 고통스러워하는 노인 등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보였다. 하지만 선우에게는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자료들이었다. 시시해. 이게 뭐야. 이 정도는 약하잖아. 난 진짜 오싹하고 무서운 걸 원하는데. 선우는 오징어 다리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느덧 새벽 3시였다. 늙은 부모님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아무도 방해할 사람은 없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 놓고 진짜 배기 자료를 감상하고 싶었는데 오늘 찾아낸 사이트 역시 선우의 만족감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시시해. 선우는 사진과 동영상 몇 개를 더 클릭해봤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었다. 누군가가 죽어가는 장면을 찍은 자료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그 단어와 관련된 건 찾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뒤지던 선우는 화면 중앙에 까만색 아이콘 하나가 떠 있는 걸 발견했다. 배경색과 같아서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혹시 이게 비밀의 문인가? 그런 사이트들이 있기는 했었다. 단속에 대비해서 진짜 센 자료들은 따로 숨겨놓은 사이트들. 선우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이콘을 클릭했다. 팝업 창이 하나 뜨더니 곧바로 동영상이 재생됐다. 영상 속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여자. 아까 메인 화면 속 그 여자네? 선우는 단번에 알아봤다. 그 여자는 멀리 서 있었다. 주위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동영상인 줄 모를 정도로 여자는 움직임이 없었다. 도대체 뭐라는 거지? 자극적인 요소는 전혀 없었지만 선우는 왠지 동영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한참 후 선우는 여자가 조금씩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뭐야, 어디 아픈 여잔가? 선우는 혼자 중얼거렸다. 동영상에서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다. 그저 가끔씩 바람이 불었고 그때마다 휙 하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게다가 여자는 달팽이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그럼에도 선우는 팝업 창을 닫지 않았고 동영상을 홀린 듯이 바라보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영상이 주는 몰입감은 더 높아졌다. 여자가 조금씩 더 다가오기 때문이다. 여자가 화면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자는 맨발이었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하얀색 원픽스는 흙 같은 게 묻어 있어 꽤 더러워 보였다. 여자는 비틀거리면서 다가왔다. 한 발을 쓱 끌고 다음 발을 역시 바닥에 미끄러지듯이 끌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뭐야. 흔한 귀신 동영상 그런 건가? 이런 식의 가짜 동영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물론 선우는 그런 것들도 질릴 정도로 많이 봤고 단번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짜라고 믿을 만한 동영상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 동영상만은 무언가가 달랐다. 어디서 그 차이점을 찾아야 할지 선우도 명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했다. 아, 그냥 꺼버릴까? 아니야. 조금만 더 보자. 선우가 고민하면서 잠시 한눈을 팔았을 때였다. 헤드셋에서 그런 소리가 빠르게 들렸다. 흠칫 놀란 선우는 컴퓨터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자가 꽤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뭐지? 내가 딴 곳을 본 사이에 혹시 걸음을 빨리 걸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지만 여자는 여전히 느리게 움직였다. 바람이 불었다. 여자의 원피스가 바람에 날렸다. 머리카락도 바람에 날렸다.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아직까지는 이목구비 정도를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거리였다. 눈, 코, 입 모두 제자리에 붙어 있는 듯 했다. 피를 흘린다거나 하는 모습도 없었다. 뭐야, 역시 낚인 건가? 선우는 살짝 지루했다.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컵라면 생각이 간절했는데 이상하게도 자리를 뜨기가 싫었다. 화면 속에서 다시 바람이 불었다. 힐, 그런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선우의 팔에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다. 선우는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봤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뭐야, 설마 아니겠지? 선우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였다. 또 한 번 그 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여자가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이제는 거의 화면 앞이었다. 또다시 단숨에 거리를 좁힌 것이다. 잠깐, 이거 혹시 실시간인가? 선우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게 얼마나 멍청한 말이었는지 곧바로 깨달았다. 설령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해도 저쪽에서는 선우를 볼 수가 없다. 선우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은 이거 깜빡 속기 좋게 잘 만들었네. 계속 보고 있던 사람들이 지루해서 집중력을 잃을 때쯤 확 앞으로 당긴다, 뭐 이건가? 선우는 확신에 차서 중얼거렸다. 모든 것은 우연이었다. 우연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그 타이밍에 여자가 빠르게 다가온 것이다. 이거 한번 시험해볼까? 선우는 일부러 방문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눈을 화면을 향하고 있었다. 여자는 아까하고 똑같이 천천히 움직였다. 거봐, 이거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선우는 쿡쿡 웃으면서 콜라를 마셨다. 그때였다. 빠르게 발을 끄는 소리가 헤드셋을 타고 선우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깜짝 놀란 선우가 콜라병을 내려놓으며 화면을 바라봤다. 여자가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제서야 여자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여자는 온몸에 흙투성이었다. 머리카락에도 흙이 묻어 있었다. 바람이 불자 그 머리카락이 날리며 쭉 찢어진 여자의 눈이 드러났다. 여자의 검은색 눈동자가 선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선우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여자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비에 젖은 흙냄새까지 생생하게 풍겨왔다. 축축한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썩어가는 듯한 쾌쾌한 냄새도 풍겼다. 여자는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여자의 입이 서서히 움직였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사실을 선우는 단번에 알아챘다. 선우는 덜덜 떨면서 팝업창을 닫으려고 했다. 하지만 마우스가 말을 듣지 않았다. 컴퓨터 자체가 아예 먹통이었다. 점점 더 다가오는 여자만 자유롭게 움직일 뿐이었다. 선우는 겁에 질려 신음을 쏟아냈다. 몸이 점점 쪼그라들었다. 화면 앞으로 바싹 다가온 여자는 찢어진 눈을 뒤룩뒤룩 굴리면서 천천히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여자는 자신을 찍고 있는 카메라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화면에서 잠시 사라졌다. 이제 보이는 것이라고는 몇 그루의 나무와 흙길 뿐이었다.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뭐야, 끝난 건가? 선우는 잔뜩 움츠렸던 몸을 펴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우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먹통이었던 컴퓨터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뭐야, 이거 진짜 끝난 건가? 쓱! 갑자기 그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쓱! 또 한 번 그 소리가 났다. 동영상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선우는 헤드셋을 벗었다. 쓱! 소리와 함께 악취가 코를 찔렀다. 바로 뒤 불을 꺼놓은 어두컴컴한 방 한쪽 구석에 누군가가 있었다. 선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여자였다. 그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기운이 선우의 목덜미를 덮쳤다. 여자가 내뿜는 기운이었다. 방금 전까지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지상으로 나온 여자가 선우를 찾아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턱이 저절로 떨렸다. 선우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를 검색하고 말았다. 그 결과 여자를 불러냈다. 죽은 여자를. 슉! 여자가 선우의 등 뒤에 붙어 있었다. 선우는 놀라서 뒤로 넘어갔다. 여자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흙이 선우의 얼굴에 닿았다. 길고 긴 머리카락이 출렁이며 선우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여자가 상체를 숙여 선우를 내려다봤다. 여자가 입을 크게 벌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선우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후 선우가 깨어났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흙과 발자국, 희미한 악취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선우는 그 후 몇 달을 앓았고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했다.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였다. 물론 그 진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죽음의 노래.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 인디 쪽 사람들 사이에서 언젠가부터 그런 소문이 돌았다. 창규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밴드의 드러머 제철이 이 이야기를 전해줬다. 이번에 승호 형 친구 중에 자살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도 같은 노래를 들었나 봐. 사람들이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사람 집에 찾아갔는데 글쎄 화장실에서 목을 맸더래. 그런데 거실 스피커에선 그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다는 거야. 정말이야? 야, 정말이지 그럼. 누가 사람 죽은 거 가지고 거짓말을 하냐?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 야, 지금까지 4명이야, 4명. 이 좁디 좁은 인디 바닥에서 같은 노래를 들은 사람이 4명이나 죽었다고? 야, 그게 어딜 봐서 우연이냐? 그럼 뭐 진짜 저주의 노래라도 된다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왜 옛날에 글루미 썬데이 사건도 있었잖아. 그런 거하고 같은 게 아닐까? 노래가 너무 우울해서 자살 충동 같은 게 생기는 거지. 내 사건 중에 둘은 사고사였다고 하지 않았어? 하긴 그건 그러네. 아무튼 지금 이 바닥에서 제일 핫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냐? 그래서 넌 들어봤어? 창규가 물었다. 미쳤냐? 야, 내가 그 무서운 노래를 왜 들어? 이 겁쟁이. 뭐? 겁쟁이? 야, 그러는 넌 들어볼 용기가 있냐? 제철이 발끈하며 맞받아 쳤다. 나야 기회가 되면 들어보지. 그게 뭐 별거라고. 다 미신이야. 야, 미신 모르냐? 그냥 흔한 괴담이라고. 야, 그러면 너 분명히 지금 듣는다고 했어. 내가 그 노래 구해올게. 로미의 새벽 3시 반. 그거 내가 무조건 구해온다. 제철은 그렇게 말하며 연습실을 나갔다. 창규는 혼자서 조용히 웃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해도 겁 많은 제철이 그 노래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로미가 부른 새벽 3시 반. 로미는 인디계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천재 보컬이었다. 아름다운 외모에 가창력도 좋았는데 무엇보다 음색이 일품이었다. 몽환적이면서도 쓸쓸한 분위기를 품고 있는 로미의 음색은 인디 쪽 노래들과 기가 막히게 잘 맞았다. 로미의 노래를 들어본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만간 인디를 넘어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그런 로미가 죽었다. 집에서 강도에게 살해를 당했다. 갑자기 날아든 비보에 로미를 사랑하고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 후 인디 쪽에서는 로미의 죽음에 얽힌 여러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로미가 즐겨 작업하던 스튜디오에 로미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결국엔 노래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다.
로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녹음한 노래가 바로 새벽 3시 반이었다. 처음에는 음원이 정식으로 출시된 게 아니라 관계자 몇 명만 그 노래를 들었다. 역시 찬사가 쏟아졌고 엄청난 명곡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데 그 관계자 2명 중 2명이 죽은 것이다. 나중에 음원이 인디 쪽에 돌면서 본격적으로 소문이 퍼져나갔다. 새벽 3시 반. 죽음의 노래고 그걸 듣는 사람은 자살을 하거나 사고를 당한다고. 다들 그런 헛소문이나 믿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창규는 속으로 혀를 찼다. 그렇다고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건 아니었다. 새벽 3시 반, 로미가 자랑하던 노래였다. 노래가 워낙 좋다고 대박이 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웃던 로미의 얼굴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로미는 남자들 사이에서 여신이었다. 눈부신 외모가 아니더라도 그 독특하고 분위기 있는 음색이 남자들도 반하게 했다. 창규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창규의 밴드와 로미는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 그걸 계기로 창규는 로미와 조금씩 친해졌다. 로미는 알면 알수록 더욱 매력적인 보컬이었다. 창규는 로미에게 엄청난 속도로 빠져들었다. 로미 역시 창규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창규는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했다. 창규에게 로미는 너무 가분한 존재였다. 인기 없는 밴드의 보컬인 창규와 미래가 창창한 매력적인 가수 로미는 어울리려야 어울릴 수 없는 사이였다. 창규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멜로디가 가사와 함께 맴돌았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반, 나만 홀로 깨어있는 새벽 3시 반, 우울과 상념이 몰려오는 새벽 3시 반. 로미는 정말로 쓸쓸한 표정으로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띠링! 갑자기 노트북에 메일이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떴다. 이게 무슨 메일이지? 창규는 보고 있던 악보를 밀쳐놓고 메일을 확인했다. 이게 뭐야? 메일 제목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새벽 3시 반. 보낸 이는 알 수 없음이라고만 표시되었다.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라고. 이걸 열어봐도 되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까 하다가 악성 코드가 깔리는 스팸 메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걱정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제목이 계속 눈길을 끌었다. 창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메일을 클릭했다. 내용은 없었다. 첨부 파일 하나만 들어있을 뿐이었다. 첨부 파일의 제목 역시 똑같았다. 새벽 3시 반. 창규는 첨부 파일을 보고서야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다. 메일은 재철이가 보낸 것이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제법 공을 들인 것 같았다. 한바터면 창규도 속아 넘어갈 뻔했다. 에이, 녀석 신고끼는. 창규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인터넷 창을 닫으려고 했다. 그런데 첨부 파일에 자꾸만 눈길이 갔다. 아, 근데 저게 정말 새벽 3시 반 음원이라면
궁금하긴 한데 어떡하지? 창규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흔하디 흔한 괴담이라는 걸 알면서도 괜스러워 신경이 쓰였다. 창규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바탕화면에 새벽 3시 반 파일이 생성됐다. 그걸 확인한 창규는 21번 가다듬은 후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분명 로미의 목소리였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반, 나만 홀로 깨어있는 새벽 3시 반, 우울과 상념이 몰려오는 새벽 3시 반. 로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처연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맞아, 이게 로미지. 창규는 중얼거렸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로미의 목소리. 로미는 비명소리마저 아름다웠다. 창규는 그때 떠올랐다. 로미의 집으로 찾아갔던 그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꼭 상의해야 할 일이 있다며 창규가 무작정 로미의 집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새벽이었다. 로미는 창규를 믿고 문을 열어주었다. 저도 녹음 끝내고 방금 전에 들어왔어요. 새벽 3시 반이라고 이번에 새로 녹음한 노랜데 정말 좋아요. 로미는 그렇게 말하며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때의 목소리가, 그때의 로미가 너무나 아름다워 창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로미야. 창규는 자신도 모르게 로미를 끌어안으려 했다. 왜 이러세요? 로미는 소리를 질렀다. 그 예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방음시설이 잘 된 로미 집에서 비명이 새어날 리가 없었다. 나 예전부터 널 좋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로미는 거칠게 반항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창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창규를 뿌리치려던 로미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로미는 딱딱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그러고는 그대로 축 늘어졌다. 검은 피가 로미의 머리에서 울컥울컥 솟아나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창규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로미야, 로미야. 조용히 불러보았지만 로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죽은 것이었다. 자신이 로미를 죽인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과 동시에 로미의 집에서 허겁지겁 뛰쳐나갔다. 사건은 그렇게 벌어졌고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다행히 아무도 창규를 의심하지 않았다. 창규는 그 사건을 잊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노래가 또다시 반복됐다. 창규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다. 로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창규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지금도 새벽이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우울과 상념이 몰아오는 새벽. 창규는 휘적휘적 걸어 작업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창규는 멍하니 핸드폰을 받았다. 야, 아직도 작업실이냐? 내가 새벽 3시 반 음원 못 구했지만 진짜 기막힌 소식 하나가 물었다. 내가 바로 제철이었다. 그게 뭐냐면 죽은 그 4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폭력하고 관련이 있었대. 가수 지망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추행하고 나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지금 확인했는데 그 노래 있잖아. 새벽 3시 반. 그거 누가 불법 다운로드로 사이트에 올렸나 봐. 일반 사람들도 막 그걸 듣고 여기저기 퍼지고 막 그랬대. 근데 말이야. 야, 듣고 있어? 야, 듣고 있는 거야? 제철이 뭐라고 계속 떠들어댔지만 창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분명 작업실을 나왔는데도 그 노래가 계속 맴돌았다. 창규는 계단을 올라갔다. 1층을 지나고 2층을 지났다.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3층을 지났고 4층을 지났다. 계속해서 올라간 창규는 5층을 지나 옥상에 다다랐다. 옥상 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창규의 얼굴을 쓰다듬고 지나갔다. 그제서야 창규는 정신이 조금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여긴 어디야? 내가 왜 옥상에 올라와 있지? 창규는 잔뜩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노래를 듣고 있었다는 게 문득 생각났다. 새벽 3시 반. 그 노래가 또다시 맴돌았다. 창규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그 어디에도 스피커는 없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다. 머리가 깨져 피를 철철 흘리는 로미가 눈을 흐번덕거리며 서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노래가 흘러나왔다. 치명적인 음색이었다. 그러나 창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미안해 로미야. 창규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로미는 창규를 향해 점점 다가왔다. 노랫소리는 점점 크게 들렸다. 발이 옥상 난간에 닿았다. 뒤를 돌아본 창규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로미가 팔을 앞으로 뻗었다. 창규는 옥상 난간을 넘어 바닥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떨어져 내렸다. 최후의 순간 창규의 머릿속에는 그 노래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반. 저승에서 돌아온 남자. 기장 이모는 저승이 있단다. 솔직히 의심스럽다. 아무리 이모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지는 않았다. 이모가 우리를 재밌게 해주려고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정도로 여겼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누나는 그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었다. 저승 이야기가 나오는 만화를 재미있게 보기는 했지만 미디어로서 즐겼을 뿐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은 적은 없었다. 이런 나의 생각을 이모 앞에서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모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이모가 특유의 거친 말투로 내게 물었다. 네가 봤냐?
아파트에 대해서 더 말할 수도 있었지만 이모의 눈빛에 기가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모는 늘 하던 것처럼 누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면 오늘은 저승에서 다녀온 아저씨 이야기를 해줄까? 누나는 아이처럼 빨리 말해달라고 졸랐다. 나는 관심 없는 척 아이스크림을 요란스럽게 먹었지만 이상하게 기대가 되었다. 1978년 이모는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재현이 형을 낳고 정신없이 육아에 전념할 무렵이었다. 이모도 인간인지라 처음 하는 육아가 만만치는 않았다. 유달리 까탈스러운 형 때문에 여장부인 이모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했다. 형을 간신히 재우고 커피를 한 잔 하려던 찰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옆집에 사는 진주댁이었다. 이모와 매우 친하게 지냈으며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다. 진주댁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며 이모를 찾아왔다. 이모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모양이었다. 그녀는 평소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이었는데 지난밤 꿈은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꿈에서 깊은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집 안으로 모든 문을 두드렸다. 시끄러운 소리에 깬 진주댁은 방에서 나와 거실을 보았는데 행색이 남루한 남자가 아파트 외벽에 기어다니며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베란다 창에 거미처럼 달라붙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데 무서워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단다. 순간 도둑이 아니라 더욱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의 미소가 어찌나 섬뜩한지 당장 남편을 깨우기 위해 안방으로 가려 했다. 그러나 손잡이를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남자는 창에 매달린 채로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었다. 그러고는 안방 쪽으로 기어갔다. 잠시 후 남자가 안방 창문을 두드렸다. 남자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홍연표, 홍연표. 이 사람아, 문 좀 열어주게. 남자가 밖에 있는데도 집에 올릴 정도로 계속 얘기했다. 진주댁은 남편에게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외쳤다. 하지만 꿈이라 마음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이 문을 연 것 같았다. 남자는 남편에게 자신과 같이 가자고 했고 남편은 순순히 응했다. 진주댁은 따라가지 못하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문이 부서질 정도로 힘껏 밀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다. 남편은 이미 남자를 따라가고 있었다. 진주댁이 베란다 창을 열고 손을 쓰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다. 이모는 숨이 턱 하고 막혔다. 그것은 진주댁 남편이 죽음을 맞는 꿈이었다. 이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어떡해. 이 사태를 어떻게 하지? 언니야,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꿈에 찾아온 남자가 혹시 저승사자는 아닐까 싶다. 내가 봤을 때에는 그거 사람 죽이는 귀신이 틀림없다. 이모는 사람의 수명이 다 되면 저승사자가 찾아와 데리고 간다고 했다. 그들이 찾아와야 비로소 죽음이라나? 그러나 가끔 저승사자가 오지 않아도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다. 못된 귀신이 붙으면 자기 수명보다 일찍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살기나 살인기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붙어서 귀신에 홀려 죽게 만든다는 것이다. 진주댁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남편에게 빨리 전화를 걸었다. 남편에게 좋은 소리는 듣지 못했다.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언니, 꿈이 무조건 맞는 법도 없다. 별일 아닐 거다. 다행히도 진주댁 남편은 무사히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다. 진주댁도 한시름 놓았는지 저녁상을 차려주고 이모에게 전화해 별일 없다고 전했다. 그런데 밥을 먹던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다. 얼굴이 생 노랗게 변하더니 음식을 뱉기 시작했다. 음식물이 목에 걸렸는지 마구 토를 했다. 진주댁은 미친 듯이 등을 두드렸다. 살려줘. 목이. 아연 질색한 진주댁이 이모를 불렀다. 예감이 좋지 않은 이모는 남편과 함께 진주댁 집으로 갔다. 진주댁의 남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아니, 보랏빛으로 푸르스름하게 변했다. 아저씨는 진주댁 남편의 목에 손가락을 넣어 걸린 걸 꺼내보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진주댁 남편은 숨을 쉬지 못해 이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다.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모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여름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무도 모르게 귀신이 다녀간 느낌이었다. 진주댁은 이모에게 울며 매달렸다. 이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갔다. 이모는 고난도의 귀신 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꽤 당황스러웠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모가 아는 사람들 중에 용한 도사가 있었다. 낮에는 경비 일을 했고 밤에는 귀신을 잡는 사람이라고 했다.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 사람 구하는 일에 안 올 양반이 어디 있겠는가. 유도사는 승낙을 했다. 이모는 진주댁 남편을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모가 다녔던 신라 부티크에서 지리산으로 놀러 갔다가 알게 된 도사였다. 서둘러 응급실에 갔지만 진주댁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진주댁의 울음소리가 병원을 가득 메웠다. 잠시 후 유도사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엄청나게 큰 가방을 가져온 노인이 남편의 시신을 이리저리 훑어보자
진주댁은 당황했다. 하지만 유도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의사와 간호사들을 내보냈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이모가 설득했다. 유도사는 경면주사라는 돌을 갈아 만든 붉은 액체로 진주댁 남편의 몸에 글자를 적었다. 이모도 알 수 없는 글자였지만 저승으로 떠난 혼을 불러오는 방법이라고 했다. 유도사는 진주댁의 남편을 똑바로 앉혔다. 그의 손을 꽉 잡고는 주문 같은 것을 외우기 시작했다. 유도사가 저승에 있는 진주댁 남편과 교신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했다. 저승에 있는 진주댁 남편과의 교신에 성공한 듯했다. 저승 안내자를 따라가라는 걸 말린 것 같았다. 유도사는 눈을 감고 혼잣말을 시작했다. 저승사자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저승끼리니 들키지 않게 저를 조심히 따라와야 합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붉은색 대문이 나옵니다. 그 문을 박차고 무조건 나오세요. 한참 동안 중얼거리던 유도사가 눈을 떴다. 그러더니 대뜸 진주댁 남편의 입에 손을 넣어 뭔가를 꺼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다. 엄청나게 긴 머리카락이 엉킨 채로 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진주댁 남편을 돌아앉힌 뒤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진주댁 남편이 눈을 번쩍 뜨며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뱉어냈다. 기적이었다. 숨이 끊겼던 진주댁의 남편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진주댁은 믿어지지 않았지만 눈앞에 남편이 살아있는 것이다. 유도사는 지친 듯 털썩하고 의자에 앉았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조강지철을 해칠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모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도사의 말이 놀라웠다. 도사는 애써 살려놓은 진주댁의 남편에게 따졌다.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한 겁니까? 그런 저주는 누가 가르쳐준 겁니까? 그제야 남편은 이실직고했다. 진주댁은 시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진주댁은 큰돈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늘 소탈했다. 남편은 돈이 탐나기 시작했다. 내연녀가 생기니 돈이 더 필요했다. 아이도 없었던 터라 아내만 없으면 막대한 재산은 자신의 것이 된다는 생각이 들자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억대의 재산을 갖기 위해 흔적이 남는 살인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용한 무당을 찾아갔다. 큰 돈만 쥐어주면 사람에게 저주도 걸어주는 꽤 영악한 무당이었다. 자네 아내 머리카락을 보름 동안 삼키면서 살인귀에게 기도해보게. 그래야 살인귀가 자네 아내의 꿈에 나타나서 결국 죽게 될 거야. 단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만에 하나 위급한 상황에서 자네 아내가 자네를 구하려고 한다면 자네가 살인귀에게 당할 것이야. 진주댁 남편은 보름 동안 아내의 머리카락을 먹으면서 살인귀에게 기도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무척이나 쌀쌀맞게 대했다.
그러나 착한 진주댁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돌아왔다. 유도사는 진주댁 남편을 향해 말했다. 죽었다가 살아나니 다시 깨닫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명이 다 되어 다시 사후세계로 돌아갔을 때 당신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덕을 많이 쌓아야 할 겁니다. 진주댁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